김순자님, 검사 결과 초기 치매로 판단됩니다. 여보, 병원을 갔다 왔는데 내가 초기 치매래. 미안해. 우리 이혼해. 뭐라고? 나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난 간병인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어.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정말 내가 그렇게 버려져야 할 사람인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8 초기 치매 판정을 받은 날, 3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서 들은 이혼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뜻밖의 변화까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구름이 모인 순간 예상치 못한 빛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기억력이 좋다고 자부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이름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 부모님 이름까지 다 외우고 남편의 셔츠 사이즈부터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첫 데이트에서 먹었던 음식까지. 제 머릿속에는 모든 추억이 선명했습니다. 딸아이는 항상 엄마 기억력은 정말 대단해. 블랙박스 같아. 라며 웃곤 했죠.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면 항상 저에게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방금 했던 말도 까먹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었으니 당연한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겼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2번 먹은 적도 있었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 끓어넘친 국물이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잠시 헷갈렸을 때였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할 때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나 봅니다. 한 번은 통화 중에 제가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다고 걱정스럽게 물었거든요. 엄마, 괜찮아? 방금 그 이야기 벌써 3번째 하셨어. 아, 그랬니? 미안해. 요즘 좀 깜빡깜빡해.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저의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치매라니,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내심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지난달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인지기능 검사, MRI, 혈액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주문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내내 손이 떨렸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가득했죠. 만약 정말 치매면 어떡하지?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 딸에게는 언제 이야기해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김순자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초기 치매로 판단됩니다. 정확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 그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 할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가 이제 같은 길을 걷게 된다니. 의사 선생님은 제 굳어진 표정을 보며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라 약 잘 챙겨 드시고 인지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어요. 요즘은 좋은 약도 많고 다양한 치료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지지. 그 말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흔들리게 될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치매라는 단어는 저에게 무서운 그림자였으니까요. 제 정체성, 제 기억, 제 자신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서로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생기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간장게장도 내놓았죠. 평소보다 좀 더 정성을 들인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앞으로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맛있는 음식 냄새에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오, 무슨 날이야? 이렇게 근사한 저녁을? 그냥 오늘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남편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 된장찌개가 최고야. 그 말에 웃음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 나왔대. 응,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래. 미안해. 말을 마치고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위로의 말 또는 괜찮다는 말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고 밥상을 떠났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불렀지만 그는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말다툼을 한 것도 아닌데 30년 결혼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외출할 때 다녀올게. 라는 말,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자. 라는 말, 그저 필요한 대화만 나눴을 뿐이죠. 제가 약을 먹는 것도, 제가 메모장에 오늘 할 일을 적는 것도 무관심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또는 이미 치매가 심해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말이죠. 여보, 왜 이렇게 나를 대해? 내가 뭘 잘못했어?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아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저녁, 늘 그렇듯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우리 이혼하자. 한순간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라고? 난 간병인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어. 솔직히 내가 바라던 노후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자가 내가 아프단 말에 꺼낸 첫 마디가 이혼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지금 은퇴해서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이 꺼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는 꺼놓고 현관문도 잠갔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말은 마치 제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듯한, 제가 짐이라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밤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버려져야 할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제가 함께할 세월은 책임이 아니라 짐이었던 겁니다. 딸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엄마가 치매에 걸렸고 아빠는 그래서 떠났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조차 입에 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남편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 만나 이혼 절차를 밟았죠. 치매보다 더 아팠던 건 남편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노년에 서로를 의지하기로 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깨버린 그 말이 제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혼 서류가 확정된 그날 저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짧은 의식이었죠. 술에 약한 저는 2잔 만에 취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빈 소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이 쓰라린 아픔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취한 상태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 시간으로는 아마 새벽이었을 텐데도 딸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울음기를 감지했는지 딸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울었어? 아니, 그냥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치매 진단부터 남편의 이혼 요구까지. 말을 하면서도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것은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딸은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곁에 없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당장 한국에 갈게.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돼.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은 다음 날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저는 만류했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과 직장이 있었으니까요. 제 문제로 딸의 삶까지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가야지. 엄마가 그런 상황에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어. 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 딸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딸을 만났을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딸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연락은 해봤냐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싸움은 원하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연락했어?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연락 안 했어.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청소할 의욕도 없었고 가끔은 뭘 하려다가 잊어버리기도 했으니까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지냈어?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려놓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엄마,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딸은 2주간 휴가를 내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 약을 정리해 놓았어요. 제 방 벽에는 달력을 크게 붙이고 약 먹는 시간과 병원 가는 날을 모두 표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동네에 있는 치매 환자 모임을 찾아 저를 등록시켰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난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설득했습니다. 엄마, 초기에 관리를 잘하면 진행 속도가 많이 늦춰진대.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결국 저는 동의했고 딸과 함께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모두들 저와 비슷한 두려움,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나고 딸의 휴가 기간이 끝나가자 제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동안 딸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한국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회사랑 얘기했어. 당분간 엄마랑 같이 지낼게.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던 딸이 저 때문에 모든 걸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네 인생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걱정 마. 이미 다 얘기해놨어. 남편도 이해해줬어. 적어도 엄마가 안정될 때까지는 내가 옆에 있어야 해.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딸은 한 달 더 한국에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더 안정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스마트워치를 선물했어요.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려주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또한 냉장고에는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냉동실에는 반찬들을 잔뜩 얼려놓았습니다. 딸아이는 항상 엄마, 이거 꼭 착용하고 계세요. 내가 미국에서도 엄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급할 때는 여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저한테 연락이 가요. 딸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인 메모에는 병원 전화번호, 이웃집 아주머니 전화번호, 택시 회사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세세하게 준비해 놓는 딸을 보며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엄마가 아직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야. 엄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도 마음이 편해요. 결국 딸은 돌아갔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치매 환자 모임에서 저는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매주 3번씩 모여서 체조도 하고 기억력 게임도 하고 때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곳에서 만난 박 여사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녀도 치매 진단 후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어요. 순자 씨,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저도 3년 전에 초기 치매 진단받고 남편이 떠났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끔찍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 남편이 떠난 건 축복이에요.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았을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점점 공감이 갔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줄 테니까요. 아플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임에 참석하면서 저는 여러 활동을 시작했어요. 기억력 향상을 위한 퍼즐 게임도 하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제 기억을 붙잡아두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모두 적어두면 나중에 읽으며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거든요.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니 몸도 마음도 조금씩 유연해졌어요. 요가 선생님은 영상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매 진단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인지훈련도 열심히 하니 상태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가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긴 했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저를 무겁게 했지만
이제는 그냥 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남편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머리도 많이 하얘졌고 깊은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어요. 아마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잘 지냈어? 나쁘지 않아. 당신은? 글쎄, 사실 잘 못 지냈어.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6개월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니. 왜 그래? 6개월 전에는 간병인 같은 삶은 살 자신 없다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게 혼자 살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어.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면서 고생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밥해줄 사람이 없으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 요즘 치매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어.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 모임도 몇 번 가봤어. 그 말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노력을 했다니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제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제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혼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 도움을 청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남편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고마워. 당신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난 지금 내 삶이 좋아. 무슨 소리야? 혼자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당신 상태가 점점 나빠질 텐데. 혼자가 아니야. 나에겐 딸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난 이제 나 자신을 믿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마 제가 고마워하며 그를 바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친구 집에서 지냈어. 그리고 최근에는 원룸을 하나 얻었고. 그래, 잘 됐네. 순자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미안해.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당신이 떠났을 때 처음에는 정말 무너졌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내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알아.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정말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인 거지. 대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인생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럼 가끔 볼 수 있을까? 그냥 친구로서.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 30년을 부부로 살다가 이제 와서 친구라니. 어색하고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글쎄, 아직은 그런 관계가 어색할 것 같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돌아봤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남편을 다시 만나고 나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화를 냈어요. 뭐? 아빠가 돌아오겠다고? 말도 안 돼. 엄마 절대 다시 받아주면 안 돼. 걱정 마. 이미 거절했어. 정말? 엄마가 거절했다고? 우와, 엄마 정말 달라졌네.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달라졌어요. 6개월 전에 저였다면 아마 남편을 바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나중에는 가끔 전화로, 제 생일에는 꽃다발도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그를 제 삶에 다시 들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도 잘 살아보자 라고 다짐합니다. 메모장에 할 일을 적고 약을 먹고 치매 환자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가끔은 제가 잊어버린 것들에 웃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강연회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의 두려움, 남편의 이별, 그리고 홀로 사는 법을 배운 과정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치매는 진행 중입니다. 가끔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깜빡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딸이 있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곧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68의 나이에 초기 치매를 앓고 있지만 여전히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자님의 이야기 가슴 깊이 들어주셨나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순자님에게 남편의 이별은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순자님은 치매라는 두려운 진단과 30년 함께한 남편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순자님처럼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